안녕하세요, 송동훈입니다. 2025년 신세계 지식향연 그랜드 투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랜드 투어란 무엇인가? 이 신세계 지식향연은 벌써 이제 1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이 대외 활동 프로그램인데요. 그 신세계 지식향연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같이 인문학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그랜드 투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랜드 투어에 꽂히게 됐는지, 그리고 그랜드 투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이 포스터가 어떤 영화 포스터인지 기억하실까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배우 두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할지도 모르겠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영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책을 먼저 봐야겠다 해서 그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던 아주 두꺼운 번역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아주 초반부에 어떤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영화에 대한 스토리는 완전히 잊고 그냥 이 책에 정말 오로지 집중하게 됐습니다. 영화의 그 장면은 스칼렛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슐리를 포함한 남부의 남자 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파티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부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장 열띤 토론은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 링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선전포고를 먼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게 결국 이제 그들의 모든 관심사죠. 당연하게도 이 당시 파티 전에도 남자들은 다 전쟁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칼렛 오하라는 아무리 남자인 척, 남자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자인지라 이 전쟁 얘기가 되게 지겨웠던 거예요. 왜 남자들은 저렇게 쓸데없는 전쟁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전쟁 얘기가 지겹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낯선 사람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북전쟁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남북전쟁은 누가 승리했을까요? 남북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부가 승리했죠. 그러면 남북전쟁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남북전쟁을 시작한 건 북부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부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한 거니까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는 쪽이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독일의 패망, 일본의 패망, 미국의 승리, 어떻게 보면 영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도 남부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가 졌습니다. 질전쟁을 시작하는 바보 같은 의사결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묘사된 남부의 엘리트들은 그 누구도 자기들이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칼렛 오하라가 보니까 구석 한켠에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부의 아버지를 비롯한 사랑하는 애슐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석자 중에 한 명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이 사람의 표정이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를 뭔가 깔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남북전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트 버틀러 씨, 당신은 북부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북부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당신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 저는 이 전쟁의
승리, 패배보다는 우리 남부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최소한 레트 버틀러가 보기에 결점이었던 건 뭘까요? 첫째는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처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고 오지 않는다. 유럽은 너무 좋지만 유럽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어. 유럽은 쇠락해가는 대륙이야. 거기에는 남부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흑인들이 자유롭게 도시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전원적인 남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 풍광이죠. 시끄럽고 더럽고 이런 도시는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러나 내가 북부에서 본 건 다른 거다. 당신들이 그 시끄럽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그 불황아들, 흑인들이 단돈 몇 푼만 주면 북부군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북부에 무수히 많은 기차 공장, 제철 공장, 조선소가 있다는 걸 아느냐. 남부가 갖지 못한 엄청난 생산시설을 북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쟁은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결국은 물적 자원이 충분한 나라가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레트 버틀러는 마지막에 정말 필사의 일격을 날립니다. 솔직히 우리 남부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목화와 노예와 당신들의 그 교만뿐입니다. 그러면서 방을 나가게 되죠. 정말 신랄한 비평과 함께 그는 떠났습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2층 발코니에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스칼렛 오하라의 한켠에는 어쩌면 저 남자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남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여행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그거는 노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결국 남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아다시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물 속 개구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너무 많이 있죠.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은 담대하게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진주만을 공습한 직후에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고, 미국이 참전이 결정된 다음에 영국의 처칠과 독일의 히틀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둘 다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국력을 오판하고 있었던 사람과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처칠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고, 사실은 독일어권을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정말로 국수주의자고 폐쇄주의자적인 히틀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절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도 전쟁을 먼저 시작한, 그러면서 미국의 힘을 오판한 독일과 일본의 패배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란 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행지고,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여행자로서 이 장소를 가장 많이 간 사람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러니미드 평원은 말 그대로 이제 런던과 윈저성 한가운데쯤에 있는 아주 고즈넉한 평원지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 문장이 더 좋아서 이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Birthplace of Modern Democracy, 근대 민주주의의 발생지. 왜 여기가 근대 민주주의의 발생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문건이 바로 이 러니미드 평원에서 조인됐기 때문입니다. 케네디의 조형물은 도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결국 마그나 카르타가 이야기하는 프리덤, 그리고 냉전이 절정을 향해서 가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얘기했던 리버티, 우리는 자유라고 똑같이 번역하는 이 의미들이 일맥상통한다고 영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네디 기념비를 보면서 내가 케네디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케네디는 어떤 사람이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이 대헌장의 어떤 공간에 같은 일정 부분을 쉐어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케네디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네.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연설문. 케네디에 대한 가장 좋은 책, 그건 바로 이 케네디 평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케네디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기보다 2살 위인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너무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케네디는 이 형과의 비교 속에서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는 그 삐뚤어진 자격지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는 사실은 놀고 먹는 학생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네디가 대학교 2학년을 올라가는 그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케네디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유럽으로 그랜드 투어를 갔다 와라. 그게 뭔데 케네디 아버지는 케네디에게 모두가 다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권유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그랜드 투어에 대한 관심이 확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평전에는 이 그랜드 투어가 케네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평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여행을 통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케네디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케네디는 기존의 케네디, 여행 전의 케네디와는 전혀 다른 케네디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937년 여름에 여행을 떠났던 케네디. 뭘 보고 뭘 느꼈고 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쉽게 알 수 있죠. 1937년 여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야욕이, 나치의 마수가 전 유럽으로 뻗쳐나가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세계 제1제국은, 프랑스라는 세계 제2의 식민제국은 왜 히틀러가 저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을 이끌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저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걸까? 반면에 케네디는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했던 겁니다. 왜 영국은 가만히 있는 걸까? 히틀러는 뭘 꿈꾸고 있는 걸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케네디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평소에 본인과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서 유럽 여행을 다시 떠나죠. 그리고 이제 뮌헨 회담이라는 제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실패한 평화회담의 대표적인 뮌헨 회담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논문을 토대로 케네디는 왜 영국은 잠자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치고는 굉장히 통찰력이 번뜩이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의 요지는 그런 거죠. 영국이
히틀러를 막지 못했던, 히틀러의 부상을 막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너무 사회 깊이 새겨져 있는데 국민들이 의기소침해 있고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을 원치 않는데 감히 지도자들이 전쟁을 하자라고 히틀러를 막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결국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어쩌면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민 포인트에 대해서 케네디는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케네디는 비로소 본인이 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격지심을 털어내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진주만 습격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참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어떻게 보면 보내게 되죠. 이때 형은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케네디는 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죠.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두 형제의 운명이 바뀝니다. 케네디는 놀랍게도 전쟁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일본군과 교전을 하던 도중에 부하들과 함께 실종되고 부하들과 표류하다가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반면에 그때까지 정말로 승승장구하던 형은 비행기 사고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뒤를 이어서 형의 유업이었던 정치를 이어서 케네디는 대통령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대통령 케네디로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유럽을 여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케네디만이 자기의 인생을 여행을 통해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케네디의 그랜드 투어는 뭐가 달랐을까? 마르셀 프로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광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의문, 나만의 새로운 시각, 이걸 갖는 게 여행이다. 저희 신세계 그랜드 투어도 결국 이런 여행을 추구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눈을 갖는 것, 자기만의 시각, 안목을 갖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랜드 투어는 이미 검증된 교육 방법입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케네디 아버지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17세기 1600년대 중반에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에서 자식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문명이 발전했던 로마 제국과 르네상스의 고장인 이태리, 더 나아가서는 서구 문명의 근원이었던 그리스까지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역사, 사회, 문명,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게 바로 그랜드 투어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집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이런 초상화가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기 집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혹은 그리스에서 그린 이런 그림들, 그리고 그리스 모습, 이태리 모습 같은 것들을 또 그림으로 사서 집에 걸어다 놨습니다. 수브니에죠. 기념품으로 사온 겁니다. 내가 로마 갔을 때, 내가 피렌체 갔을 때, 베네치아 갔을 때, 아테네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랜드 투어는 괴테죠. 괴테는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었죠. 로마에 도착한 날이 내게는 제2의 탄생일이자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다. 정말 세계적인 대문호였던 만큼 괴테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 당시 정말로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기분도 본인의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쓰게 된 계기를 그랜드 투어에서 찾고 있죠. 바이런은 그리스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그리스까지 갔다가 여행으로 부족해서 전쟁까지 참전했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만큼 그랜드 투어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죠. 헨리 스콧이라고 하는 젊은 귀족의 그랜드 투어 스토리. 이 사람은 버클루 3대 공작이면서 퀸스베리 5대 공작입니다. 영국의 공작 가문이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려 2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장을 보면 왕실의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실의 후손인 어마어마한 귀족인데 이 사람도 그랜드 투어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그랜드 투어 선생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 무슨 얘기냐면 애덤 스미스가 어린 공작을 데리고 그랜드 투어로 떠난 겁니다. 중간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이탈리아까지는 가지 못하고 프랑스, 스위스에서 이 여정은 멈췄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역사와 문명만 본 게 아니라 젊은 공작은 애덤스 덕분에 예를 들면 볼테르 같은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 이런 티르고 같은 굉장히 당대의 명사들을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덤 스미스만 동행교사로 그랜드 투어를 갔다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레비아탄으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토마스 홉스는 캐븐디시 패밀리라고 하는 대번시적 공작 가문에 3대에 걸쳐서 그랜드 투어 선생을 했습니다. 20대 때는 노공작하고 갔다 오고 40대 때는 공작하고 갔다 오고 60이 돼서는 어린 소공작하고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자유주의 아버지인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당대의 귀족이었던 정말 권력자였던 샤프트베리 백작 가문의 2대에 걸쳐서 그랜드 투어 선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대단한 철학자들이고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이 대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통해서 역사를, 문명을 가르친다는 것. 그랜드 투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교육 현상이었던 겁니다. 신세계 지식향연은 이 그랜드 투어를 21세기 판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편협하고 국수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정말로 넓고 세계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지식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지식향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보시면 됩니다.